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흥만입니다. 오늘 시작을 여러분들께 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릴 텐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네, 1번, 2번, 3번 중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1번은 20%, 2번은 50%, 3번은 80%. 제가 여러분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1번, 2번 정답 다 틀리셨습니다. 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정답을 많이 맞추실 거예요.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1번은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2번은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한다. 3번은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3번 문제부터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 글로벌 워밍의 문제가 이제는 기후 위기로 전환이 됐고, 당연히 그 이상 기후와 그리고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언젠가 이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파국을 맞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번 보세요.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서 어떤 질병이든지, 그러니까 예방 접종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몇 퍼센트나 예방 접종을 받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틀렸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게 80%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그냥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에서 매년 이러한 추이들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거는 정확한 정보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여러분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아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언론의 힘입니다. 항상 TV에서 보면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질 않거든요. 이 팩트풀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책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구입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충실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떤 데이터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한 10년 전, 15년 전 이런 정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좀 더 통계와 정보에 근거한 그러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없는, 물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식 전환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조금 뭔가 극적인 세계, 이 언론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팩트에 팩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귀남 논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루돌프 카르납이라고 하는 논리학자죠. 그리고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확률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라. 예.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통계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 버틀러 주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개연성이야말로 인생의 지침이다. 확률이죠, 여러분. 예.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계속 추구하는 바도 그러지만 데이터에 의거한 정확한 사실에 의거한 그 사실들의 집단이기도 한 진실에 의거한 거기에 근거한 거기에 베이스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언스에 근거한 그러한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귀남 논증을 들어가는데요. 이 귀남 논증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은 귀남 논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귀남 논증의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귀납적 일반화, 그 다음에 통계적 3단 논법, 유비 논증, 인과 논증,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어떤 정의라든가 그 외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각각의 이 귀남 논증의 이런 유형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도 이렇게 드렸지만 이 귀남 논증은 어떤 추가 전제에 의해서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귀남 논증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역 논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네, 타당성입니다, 여러분. 연역 논증은요. 타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남 논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평가입니다. 이 귀남 논증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약해질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귀남 논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남 논증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법칙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귀남 논증의 특징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미주에서 살펴보면 나오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실적 진리의 확장으로서 지금 이제 귀남 논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개연성이고 또 하나가 확장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실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진리 발견법이라고 그럴까요? 이 우리 이제 이 귀납법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 유형은 유형대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평가와 관련해서도 그럼 어떤 귀납 논증이 좋은 귀납 논증이냐라고 한다면 이 검증 가능성은 강화돼 있고 검증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증 가능성은 이제 약화돼 있는.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참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강한 귀납 논증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증 가능성, 거짓으로 밝혀질 그런 가능성은 낮은. 그래야만 어떤 귀납 논증이 이제 그 평가할 때 강한 귀납 논증이 좋은 귀납 논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귀납 논증이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
유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첫 번째 56쪽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논리적 개연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장성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거 연역인 경우에는 뭐 수학에서 쓰이지만 이 귀납의 경우에는 그거 빼고 뭐 일상사에서 그다음 특히 이제 과학적 방법론으로 귀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선거를 통해서 늘 접했던 얘기인데 여론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이 이제 과거의 행성들의 운동을 통해서 미래 행성의 운동을 예측하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과거적인 과거가 미래적인 미래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귀납법은 안고 있어요. 하지만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이 우리가 쓰죠. 거기다가 이제 동물 실험. 네. 지금 뭐 그 모더나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가 이 백신을 이제 뭐 임상 실험에 들어갔는데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귀납 논증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추가 정보.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뭐 어떤 것이 추가됨으로써 이 논증이 강화되냐, 아니면 약화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가적인 전제들이 들어감으로써 결론이 거짓일 확률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참이될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꼭 묻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우리가 귀납 논증의 유형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귀납적 일반화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많이 나오는 거지만 지금까지 관찰된 까마귀는 모두 검은색이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일반화하고 법칙화하죠. 그게 이제 귀납적 일반화예요. 일반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귀납 논증의 한 유형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귀납 논증의 종류에 귀납적 일반화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귀납적 일반화만이 귀납 논증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다음 58쪽에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귀납적 일반화는 표본이 가진 성질들로부터 모집단의 성질들을 추론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표본이 나오고 모집단이 나오죠. 이 표본을 샘플이라고 하고 모집단을 파퓰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뭡니까? 모집단의 성질이죠. 우리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선은 이 결론의 이 진술이 보편 진술이냐 아니면 통계 진술이냐에 따라서 이 귀납적 일반화도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59쪽에 보시면 이 결론이 보편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뭐든 이런 식으로 모든 S는 P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특히 보편적 일반화라고 얘기하고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통계 진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계적 일반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적 일반화 안에도 보편적 일반화하고 통계적 일반화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결론이 보편 진술이냐 아니면 통계 진술이냐를 보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5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러한 일반화 논증, 귀납적 일반화 논증은 일상생활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뭡니까? 바로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그래서 여러분 예 1번 보면 어디 이제 신문에서 우리가 뭐 항상 보는 뭐
계속해서 나오죠. 뭐 지금도 보면 뭐 대통령 지지도라든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정당에 대해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뭐 일반인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부터 평가인데, 그럼 귀납적 일반화라고 하는 이 논증이 어느 때 강화되고 어느 때 약화됐냐라고 했을 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60쪽으로 가시면 여기 결론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약 몇 %라고 하는 이 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6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 일부분의 성질로부터 전체의 성질을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일반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적 일반화가 강화되려면 당연히 약 몇 %라고 나와야만 이 논증이 강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60%다 이러면 이 논증은 약한 논증이 되는 것이죠.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1쪽에 보면 표본의 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부분의 성질에서 전체의 성질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표본을 잘 추출을 해내야 되겠죠. 표본이 만일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편향되어 있거나 어떤 세대 또는 젠더 아니면 지역 이런 식으로 편향된 표본을 추출해내면 거기서부터 전체의 이 모집단의 성질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강한 논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 표본의 크기도 표본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가 돼야 되겠죠. 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론을 끌어내는데 그냥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 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있어서 이 어떤 건강권과 생명권 때문에 촛불 시위를 처음에 하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광우병 테스트를 하는 그 표본의 크기가 얼마였냐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0.1%였습니다. 이거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대표성 갖겠습니까? 갖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 있어서 어떤 논증이 강한 논증이냐 그러면 표본이 무작위로 어떤 편향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무작위로 랜덤하게 랜덤 샘플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표본이 적당히 커야 돼요. 그렇다고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수조사하는 거는 오히려 비용 문제로 인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대표성을 갖는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것을 쉽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 가마솥에다가 배고픈데 저도 우리 저기 김칫국 한번 끓여봅시다. 가마솥에 김칫국 끓이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맛이 불맛이죠. 근데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가 김칫국을 끓이는데 간을 볼 때 여러분 뭘로 봅니까? 티스푼으로 간을 봅니까? 이게 뭡니까? 작아도 너무 작죠,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자가 있어야 돼요, 국자. 그리고 여러분 간 볼 때 요리사들 보면은 그냥 고기 살짝 떠서 이렇게 봅니까? 휘 저어야죠, 막. 랜덤하게 막 저어요. 그렇죠? 랜덤하게 딱 짓고,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의 국자로다가 그것을 떠서 맛을 보면 소금 더 넣어야 되겠는데, 뭐 딱 넣고. 그리고, 이거는 저기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넣는지 이런 거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실은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비법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음식과 관련해서 비법은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에 뭐를 넣느냐를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업 비밀도 물론 있지만 나쁜 의미로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를 넣어서 맛을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신선한 재료로 다시 재사용하지 않는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래된 거 막 빨아서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100% 공개하고 다만 우리는 직접 뭐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 아주 깐깐하게 골라가지고 그리고 그 재료 떨어지면 우리는 남아도 뭐 경로당이나 아니면 양로원이나 이런데 보내드리지 절대 그거 냉장고에 놨다가 내일 그 다음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소문이 나죠. 그러면 음식집이 대박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제 말이 좀 설득력이 있죠. 저도 주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듣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귀납적 일반화에서 여러분 국에 이 가마솥에 끓이는 김치국에 간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셔서 휘휘 젓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동전 던지기 하듯이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적당한 티스푼이 아닌 국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논증은 강해지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시죠. 그럼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통계적 3단 논법으로 가겠는데 여러분이 통계적 3단 논법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귀납적 일반화라면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결론하고 전제하고 뒤바뀌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통계 논증 통계적 3단 논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떤 집단의 성질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까는 표본에서 전체였잖아요. 요건 전체에서 그 속에 있는 개체를 그 성질을 갖다가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아까는 일반화 시키잖아요. 전체의 그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내니까 이건 개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또 귀납적 개별화라고도 합니다. 이거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다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통계 논증, 통계적 3단 논법, 뭐 귀납적 개별화 뭐 이렇게 하는데 예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장기 흡연자들은 심장에 이상이 있다. 철수는 장기 흡연자다. 그러므로 철수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3단으로 돼 있죠. 그래서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고 63쪽으로 가면은 이것에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 나와입니다.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8, 90%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인 것들 중에서 뭐 90%가 P다 그러면 이때 S라는 걸 우리가 중거집합이라고 그러고 P라고 하는 것을 속성집합이라고 그래요. 이 중거집합 그러니까 A는 S다. 그러므로 A는 P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S 있죠. A는 S다. 그래서 A는 P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아이고 떨어졌네. 제가 이거 샀습니다. 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는데 오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게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뭐 조금 소리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일단
자, 그러면 이 논증이, 통계적 3단 논증이 어느 때에 강화되느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귀납 논증은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전제에 의해서 결론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또 참이 될 수도 있는, 아니, 양당 간의 결정이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들이 늙어준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X값이 크면 클수록 통계적 3단 논법의 두 전제는 결론을 더욱 강하게 지지한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 뒤에 여러분 예 4하고 5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비교도 나옵니다. 사실 64쪽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S인 것들의 집단이 중거 집단 또는 중거 집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 3단 논법의 정의는 중거 집단의 성질로부터 중거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는 논증이다. 아까는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잖아요. 여기서는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는 거예요. A는 S고 A는 B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중거 집합이라는 이 중거 집단의 구체성, 이 65쪽에 나오는데, 중거 집단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 논증은 강화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몇 가지 예가 나오지만 예 4가 장기 흡연자라고 하는 것만 나왔는데 중거 집단이 예 5번에 보면 또 운동을 열심히 해온 장기 흡연자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이 철수에 대한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확률이 높죠. 근데 또 운동을 열심히 해왔다 하지만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했다 또는 5일을 했다. 알고 봤더니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었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중거 집합의 구체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논증이 결론을 지지하는 것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의 성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중거 집합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다 가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지만 어떤 추가 정보는 결론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납 논증의 평가라고 하는 건 강화와 약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강화도 될 수 있고 약화될 수가 있는데, 부모님 모두 심장병을 앓으셨다는 거, 여기 그리고 5번, 6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면은 지금 심장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유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전제와 이 결론이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전제와 결론이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강해야 한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마지막에 얘기하는 5번, 6번 전제들의 추가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야만 심장에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들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관련 없는 주장을 하게 되면 강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계적 3단 논법의 논증이 강화되고 약화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이제 조건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높아야 되고, 중거 집단이 어때야 돼요? 가능하면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제와 결론의 내용적 연관성이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비논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유비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 유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발가락이라도 닮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분명한 개념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무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지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얘 6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인 민호와 민수는 같은 유전적 성질을 갖고 있다. 민호는 음악적 소질이 있다. 따라서 민수도 음악적 소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이런 예술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좀 선천적인 게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확인되지는 않은, 민수가 음악적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성질이라고 하는 유사성을 둘이 갖고 있고 또 일란성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납 논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닌 거죠. 네, 뭐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67쪽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몇몇 성질들에 대해서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성질에 대해서도 두 대상 사이에 유사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추론하는 논증을 우리가 유비 논증이라고 한다. 이 유비 논증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법원 판례 같은 거 있죠. 뭐 오늘도 뭐 그 고유정 사건 판결이 나오고 그랬지만 또 이제 뭐 N번방 성착취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량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이 판례가 너무 그냥 옛날에 멈춰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손을 보자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 디지털 범죄라고 하는 게 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형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과 제도에 대한 이제 좀 개선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 7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영호, 민호, 성호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30대 초반, 뭐 나이가 다 비슷해요. 나이대가.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인권이죠. 인권이라는 거는 천부 인권입니다. 사실 국가 이전에 우리는 인권이 있는데 그것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냥 본래적으로 생리적으로 선천적으로 천부 인권적으로 갖는 것이 인권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영호와 민호가 뭐 A당 후보를 이번에 지지한다 그러니까 성호도 A당 후보를 뭐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비 논증을 펼친 건데,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뭐 관심 있는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그다음에 나이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 지지도 아마도 뭐 동일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유비에 근거한 이러한 그 추론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비 논증은 어느 때 강화되고 어느 때 약화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맨 마지막 줄에 비교되는 대상들의 그 서로 그 유사한 정도. 지금 여기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강화되면 당연히 이 논증은 더 강화되고, 뭐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이 강화되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이대만 같은 게 아니라 뭐 대학 전공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그러한 유사성들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결론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제에서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 성질하고 결론에서 유사하다고 하는 성질하고의 내용적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 8에 보면 갑자기 그 휴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 정치적인 선택, A당을 지지하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유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갑자기 이런 어떤 그 휴가지 선택이
과연 여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전제들에서 유사하다라고 하는 성질들, 인권 문제라든가 뭐 나이대라든가 뭐 같은 전공이라든가 정책 전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유관하냐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이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데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논증은 약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들이 유사성이 강화되면 또 강화되고, 그리고 전제의 유사성질하고 결론의 유사성질이 관련성이 더 강화되면, 그러면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69쪽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결론의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들의 수와 다양성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괜히 좀 어렵게 썼어요, 이 부분을. 여기도 지금 다양성, 다양성은 비유사성이거든요. 이게 차이성이에요. 이걸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여러분이 쭉 내려가다 보면 다양하게 유사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무슨 얘기인가 막 이렇게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정리해보면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유비 논증은 여러분 유사할수록, 여기서는 이 비교 대상의 이 수가, 비교 대상의 수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지만 진호가 또 등장하죠. 이들이 유사성을 진호도 똑같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더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전제의 대상들하고 결론의 대상들의 유사성이 강화되면 이것도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이 강화되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게 수와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혼란이 오는 거죠. 다양성은 비유사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차이점이죠. 유비 논증이니까. 그러니까 유사성이 강화되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약화되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 보시고,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이 좀 괜히 어렵게 돼 있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70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어느 때에 강화되고 약화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강화될수록 강화되고, 그 다음에 전제의 유사성질과 결론의 유사성질이 관련성이 강할수록 강화되는 것이고, 비교 대상의 수가 있죠. 증가하면 강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제의 유사성질과 결론의 유사성질의 수가 유사성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비 논증은 유사성의 근거에서 유사성을 도출해내는 거니까 유사성이 강화될수록 이 논증은 강화된다. 이렇게 기본 전제로 여러분이 알고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여기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에서 지금 뭡니까 15세에서 55세까지 45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그러는데 표본의 크기가 작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실험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인과논증.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인과논증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논증의 결론은 C는 E의 원인이다 그러는데, C가 cause고 E가 effect죠. 그러니까는 이제 원인이 그러니까 C는 E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인과논증. 근데 이제 여기 71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인과론에 대한 것은 아주 철학의 오랜 그 사실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성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필연적 관계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원인과 결과 간의 이렇게 그러한 어떤 필연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어떤 인간 마음의 성향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 휴메의 이 얘기의 근거에서 뭐 시간적 선후관계, 공간적 병존관계,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연결성, 이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뭐 이 관계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추상적 규칙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성향 자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그냥 습관이지,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실적으로 이 물리 세계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성 개념에서, 필연성 이론에서 확률성 이론으로 바뀌어요. 데이빗 휴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필연성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의 이제 끝부분에 보면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C가 일어나면 E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 뭐 같죠? C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E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 옛날엔 필연성 이론이었다가 지금 확률성 이론이 되냐면, 원인이 다 이제 우리가 원인을 크게 나누면 일단 우리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고, 뭐 필요 충분 조건이 있고, 뭐 확률적인 인과론이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C가 일어난다면 E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충분 인과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면 꼭 뭐가 있나요? 구름이 있죠. 여러분, 비가 오면 구름 꼭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른 하늘에 비가 와도 거기만 구름이 껴 있죠. 오늘도 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시청 청사 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만, 뭐 좋습니다. 그런데 C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E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럼 무슨 조건일까요? 이게 바로 필요 인과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비가 옵니까? 구름이 있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니죠.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그렇다고 꼭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반드시 구름이 있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우리가 이 인과 조건으로 가져와서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온군, 대조군으로 나눠가지고 이 논증을 우리가 구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여담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적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학생들이 저한테 성적에 대한 문의들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뭐 미안하죠. 근데 참 이게 안타깝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보내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수업도 한 번 빠진 적 없고, 과제도 전부 다 제출을 하고, 시험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 성적은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학기 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충실히 잘 열심히 이행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최고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이 점수입니까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열심히만 해서 그래요. 잘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 설명을 쭉 하죠. 성적도 안 좋고 시험도 못 봤고 과제도 제출은 했지만 많이 틀렸고 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열심히도 하고 잘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근데 그거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 필요 조건으로 성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해야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 예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75쪽으로 가보면 여기 인과논증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C라는 성질을 가진 실험군의 개체들 중에서 X%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C라는 성질을 갖지 않은 대조군의 개체들 중에서 Y%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래요. 지금 여러분 바로 저기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정리해 보자에도 나오지만 인과 논증의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집단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인의 성질을 갖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그러죠. 이 재미난 건 여러분 인과 논증은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도출해내고 그 표본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요. 그럼 느낌이 좀 있죠. 뭐냐 그러면 귀납적 일반화에서 어떻게 하면 논증이 강화되고 어떻게 하면 논증이 약화되는지에 대한 그 조건들이 인과 논증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왜? 표본이 들어와 있잖아요. 표본이 어때야 대표성을 갖습니까? 당연히 김치국 끓이는 그거 생각하셔서 그 두 가지 편향돼서는 안 되고 충분히 커야 되고 그래야 대표성을 갖죠. 그래서 어느 때에 그러면은 이 논증이 강화되고 약화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X와 Y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강화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표본이 편향 여부하고 표본의 크기에 관련해서 귀납적 일반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꼭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강화되고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인과 논증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논증 강화와 약화의 특징인데 76쪽에 가보시면 여러분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 있죠.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사실 여러분 흡연을 오래 했다 그래서 꼭 폐암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비흡연 폐암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어리석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담배 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가스불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간접 흡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입에도 한번 대본 적이 없는 그러한 담배인데 그래서 이제 폐암에 걸리는 경우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흡연하고 폐암 사이에는 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흡연자 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하고 비흡연자인데 성명공장 노동자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실험군과 대조군을 이런 경우를 갖다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놓는다면 이 논증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외에 운동을 오래 했는지 아니면 성명공장 노동자인지
이런 것들이 그 차이점들이 없을수록 예, 원인에 해당하는 것 외에 나머지들은 서로 비슷해야, 이걸 동일성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이 논증이 강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뒤에 이제 우리가 그 논증 비판하기에도 가고 또 오류 부분에도 가고 그러면 이 논증들이 어느 때에 오류가 되고 이 명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어느 때에 약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 넘어가서 이게 좀 더 되면은 이게 업로드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그 논리 여행이 있었잖아요. 모자가 이제 그 A, B, C가 있는데 C가 자기가 흰색의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A, B, C가 그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전제들은 뭡니까? 모자가 5개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빨간색 모자 2개, 흰색 모자 3개 아니겠습니까? 모자가 5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뭘 우리가 유념해야 되냐 그러면, A가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가 뭔지 모른다라고 한 거. 또 B도 역시 모른다라고 한 거.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가다 보면 결국 C는 흰색의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논리 여행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A의 경우에는 4가지가 나오고, B의 경우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C가 봤을 때 그 속에서 모른다라고 B가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흰색 모자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알려진 그 사실로부터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도출해내고 추리해내는 것이 그것이죠. 뭐 다른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렸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간간히 전부 다 여러분한테 그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 풀이 과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풀이 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하고 그러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관건은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잘 치르셔야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좋은 성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연습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푸시고 완전히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뭐 과제도 다 내고 시험도 다 치르고 하라는 거를 다 했는데, 영상도 열심히 봤는데 왜 제가 이런 점수가 나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열심히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잘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잘 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